똥차라고 내 얼굴에 소금을 뿌린 검사 사위. 어디서 이런 똥차를 끌고 와? 수준 떨어지게. 재수없게 정말. 뺨에 닿는 차가운 소금 알갱이의 감촉. 그리고 나를 마치 오물 보듯 쳐다보는 예비 사위 박현우와 그 어머니 조영자의 일그러진 눈빛. 30년 전 기름때 묻은 손으로 시장 바닥을 굴러먹으며 무시당하던 시절에도 이만큼 비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뺨을 타고 흐르는 짠기를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짠맛을 음미하며 속으로 낮게 웃었죠. 그래, 내 놈들이 드디어 스스로 들어갈 무덤을 팠구나. 수천억의 자산도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라는 직함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내 딸 서윤이를 위해 이 인간들의 밑바닥이 어디인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사건은 정확히 한 달 전 그들의 가식적인 가면이 처음으로 들썩였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견례를 딱 한 달 앞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JDK 그룹 회장 관저에 화려한 대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대신 서윤이와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의 허름한 복도식 아파트를 단기 렌트했죠.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려면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봐야 하는 법이니까요. 집 안에 들어서기 전부터 복도에는 날 선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조영자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가슴팍에 바짝 끌어당긴 채 마치 오물투성인 땅을 밟는 것처럼 까치발을 들고 내 집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 현우야. 예, 여기 정말 사람이 사는 곳 맞니? 세상에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이 눅눅한 곰팡이 냄새 좀 봐. 이런 짐승 우리 같은 곳에서 어떻게 딸을 키웠대? 아유, 내 비염 도지겠다 정말. 엄마 좀 참아. 서윤이한테는 내가 말 잘해놨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꾹 참고 버텨. 내가 검찰청 동기들한테 장인어른 뭐 하시냐고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 줄 알아?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내 가슴을 긁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가장 낡고 색이 바랜 체크무늬 난방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서윤 엄마가 첫 월급을 쪼개 사주었던 이제는 소매 끝이 다해진 그 옷을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박 검사님 그리고 사모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인사가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박현우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이라는 호칭 대신 차가운 실망감을 먼저 내뱉더군요. 아버님,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희 어머니 처음 뵙는 날이니까 제발 옷 좀 제대로 갖춰 입고 계시라고요. 이게 뭡니까? 시장통 장사꾼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머 현우야. 이분이 정말 서윤이 아버지시니? 세상에. 장사하신다더니 정말 품격이라곤. 저기요 아저씨. 우리 현우가 대한민국 상위 0.1% 검사인 건 아시죠? 사법고시 패스한 귀한 아들이에요. 어딜 감히 이런 행색으로 우리 아들을 맞이해요? 예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옷이 좀 남루하죠? 그래도 이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옷이라서요. 안으로 드시지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조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기도 전에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깔더군요. 진드기가 나올 것 같아 소름 돋는다는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으면서 말이죠. 내 딸 서윤이가 거실 한 구석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떨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만의 오만한 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내가 준비한 이 연극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박 검사에게서 서윤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 한 통이 우리 부녀의 가슴에 어떤 불을 지필지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파트 방문 이후 박현우 검사는 마치 시혜라도 베푸는 듯 서윤이를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와인 바로 불러냈습니다. 자신의 검찰청 동기들과 그 부인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곳은 소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 서윤이를 금 낮은 집안의 표본으로 세워두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는 잔인한 전시장이었습니다. 어머 서윤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유통업 하신다면서요? 요즘 유통이 대세긴 하죠. 근데 실례지만 트럭 몇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이번에 로펌 대표로 가시면서 저한테 강남 오피스텔 한 동을 미리 증여해 주셨거든요. 서윤 씨는 혼수로 뭘 해오실지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야, 김 검사. 너무 그러지 마라. 서윤이네 집은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야. 내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거의 자선 사업하는 셈이지. 장인어른 노후 대책도 없으시다는데 내가 검사 월급 쪽에서 용돈 드려야 할 판이라니까. 내가 정말 서윤이 얼굴 하나 보고 참는 거다. 서윤이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제 팔을 붙잡았을 때 박현우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귓속말인 척하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쏘아붙였죠. 가만히 웃고만 있어. 너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지. 어디서 분위기를 깨? 제 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현우의 잔인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밤 그는 차를 세우고 서윤이에게 믿기 힘든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박현우가 핸들을 쾅 치며 서윤아, 나 고민 많이 했어. 상견례 때 아버님 그 똥차 당장 폐차해. 그리고 그 낡은 아파트도 정리하고. 결혼하면 아버님은 조용한 요양원으로 모시자. 내 체면에 검사 장인이 트럭 장사꾼이라는 소문나면 너 견딜 수 있겠어? 이게 다 우리 급을 맞추는 과정이야. 효도가 뭔지 잘 생각해. 드디어 상견례 당일. 서울 하늘은 잔인할 만큼 맑았습니다. 나는 30년 전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이제는 곳곳에 녹이 슬고 흙먼지가 가득한 1톤 트럭을 직접 몰고 5성급 호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슈퍼카들 사이에서 제 트럭은 마치 이물질처럼 취급받았죠. 아저씨, 여기는 화물차 진입 금지라고요. 뒤쪽 하역장으로 가세요, 당장. 오늘 여기서 상견례가 있어서 왔습니다. 주차 좀 부탁하죠. 안내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정문에서 기다리던 박현우와 조영자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달려왔습니다. 조영자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박현우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더군요. 아버님, 제정신이세요? 진짜 이 똥차를 끌고 여기까지 오신 거냐고요? 제 체면을 얼마나 더 깎아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당장 저 지하 구석탱이에 처박고 오세요. 겨우 들어선 호텔 일식룸. 그곳은 식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조영자는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예단 목록이 아니라 한 집안을 통째로 사겠다는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긴 말 안 할게요. 우리 현우 대한민국 검사예요. 이런 집안 딸이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셔야지. 여기 목록 적어왔어요. 현금 5억, 강남 아파트 전세금, 그리고 저한테 줄 매달 생활비 500만 원. 토 달지 말고 준비하세요. 사모님, 이건 예단이 아니라 거래 같군요. 박 검사, 정말 자네에겐 돈과 체면이 가족보다 중요한가? 자네를 사랑한 내 딸의 진심보다 이런 조건들이 더 우선인가? 나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박현우는 옆에 있던 작은 종지에 굵은 소금을 집어들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가족? 가족도 급이 맞아야 가족이지. 당신 같은 노인네는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당장 나가. 소금이라도 뿌려야 재수가 붙지. 역겨워서 정말. 안경 너머로 소금 알갱이가 바닥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뺨을 타고 흐르는 그 짠 기운이 마치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서윤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 곁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제 남방에 묻은 소금을 손으로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련한 딸의 손길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고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말이죠. 나는 소금을 털어내는 딸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참아온 거인의 목소리로, 아니 JDK 그룹 회장 장진철의 목소리로 박현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소금의 까끌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죠. 박현우는 자신이 뿌린 소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모르는 듯 여전히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경을 벗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박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평소에 인자한 아버지가 아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거친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은 포식자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박 검사, 자네는 오늘 자네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이 하찮은 소금 알갱이들과 함께 던져버렸구나. 하, 행운? 끝까지 노인네가 허풍은. 서윤아 봤지? 내 아버지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인간을 장인으로 모시느니 난 오늘 여기서 끝낼 거니까 내가 알아서. 박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죠. 서윤이는 바닥에 흩어진 소금을 말없이 밟으며 내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 거친 손을 꼭 잡았죠. 박현우 씨, 당신이 말한 그 급이라는 거 오늘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급이 뭔지.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조영자의 표독스러운 욕설과 박현우의 비웃음이 따라붙었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호텔 룸을 지나 금색으로 치장된 화려한 로비에 다다랐을 때 박현우와 조영자는 우리를 비웃으며 따라 나오더군요. 야, 너희들 어디가? 예단 목록 사인 안 해? 현우야, 저런 것들. 그냥 보내면 안 돼. 호텔 망신시킨 값은 받아내야지. 하지만 그들이 로비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소음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나이가 일사불란하게 두 줄로 늘어서 길을 터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JDK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리고 그 대열의 끝에서 JDK 그룹 비서실장 김 실장이 내 앞으로 걸어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나오십니까? 차량 정문 앞에 대기시켰습니다. 박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영자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입을 벌리고 망연자실하게 나를 바라보았죠. 회장님? 야 아저씨. 지금 누구한테 회장님이래?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이 양반 트럭 장사꾼이라고. 김 실장이 박현우를 차갑게 노려보며 자네 지금 누구한테 아저씨라는 건가? 이분은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거물 JDK그룹 장진철 회장님이시다. 그리고 자네가 오늘 소금을 뿌린 그 옷은 우리 그룹의 역사가 시작된 가장 소중한 유산이지. 박현우의 무릎이 털썩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아, 아버님, 아니 회장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이게 다 서윤이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잘 보이고 싶어서. 나는 그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 낡은 남방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박현우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가 조영자에게 던졌던 예단 목록처럼 말이죠. 박 검사, 자네가 뒤로 받은 건설사 뇌물 장부와 수사 정보 유출건, 그리고 서윤이를 가스라이팅하며 협박한 녹취록이다. 내가 이걸 누구에게 넘겼을 것 같나? 로비 뒤편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박현우의 선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었죠.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내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대한민국 검사 박현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호텔 로비에는 그가 뿌린 소금보다 더 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아들을 보며 조영자는 로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겪어야 할 지옥의 아주 작은 입구일 뿐이었죠. 박현우의 몰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수갑이 채워진 채 로비 바닥을 질질 끌려가는 박현우의 뒷모습은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급 낮은 범죄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의의 사도인 척, 대한민국 상위 0.1%인 척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검사라는 성벽이 JDK 그룹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박현우의 구속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가 뒤로 받은 뇌물 액수와 건설사와의 유착 관계가 낱낱이 밝혀지자 그를 추종하던 동료 검사들도 약속이나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박 검사가 서윤희에게 영광인 줄 알라며 데려갔던 그 화려한 와인바의 멤버들은 이제 그를 검찰의 수치라 부르며 기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박현우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매일 밤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명보다 더 처절했던 건 아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상을 발밑에 둔 듯 군림했던 그의 어머니 조영자의 몰락이었습니다. 박현우의 범죄 혐의에 연루된 재산들은 하나둘씩 국가에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자가 기세등등하게 휘두르던 명품 가방, 아들의 이름으로 샀던 강남의 아파트, 그리고 서윤희에게 예단으로 요구했던 그 허황된 꿈들이 단 6개월 만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시장 바닥의 삶이 이제는 그녀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길에 위치한 24시간 설렁탕집. 그곳 식당 뒷골목 좁은 수도가에 낯익은 한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한때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얼굴을 가리고 수치를 운운하던 조영자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등에는 명품 팔찌 대신 벌건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기름기가 채 빠지지 않은 불판을 닦느라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있고 머리칼은 눅눅한 습기에 젖어 헝클어져 있죠. 어이, 조씨, 안 닦고 뭐해? 손님들이 불판에 고춧가루 남았다고 난리잖아. 일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당신 같은 노인네 아니어도 할 사람 줄 섰어.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닦을게요. 제발 이번 달 월급만은 제때 주세요. 아들 접견 가야 해서 그래요. 한때 큰 재벌이나 되냥 큰 소리 빵빵 치며 오만을 떨던 그녀는 이제 최저시급 1만 원에 영혼을 팔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녀가 가장 참을 수 없는 건 식당 주인의 고함보다 식당 앞을 지나는 1톤 트럭의 거친 엔진 소리입니다. 낡은 트럭의 굉음이 들릴 때마다 그녀는 소금이라도 맞은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무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본인이 무시했던 그 낡은 트럭 속에 사실은 자신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있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건 설렁탕 김이 아니라 박현우가 뿌렸던 소금보다 훨씬 더 짜고 아픈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JDK 그룹 본사 회장실. 서윤희는 이제 예비 신부가 아닌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당당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은 여전히 화려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윤희는 가끔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상견례 날 입었던 그 낡은 체크 남방을 손으로 쓸어봅니다. 그 옷에 묻어있던 소금 알갱이들은 깨끗이 털어냈지만 그날 입었던 마음의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한 거인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나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책상 위에 놓인 30년 전의 사진을 어루만집니다. 낡은 트럭 앞에서 웃고 있던 서윤 엄마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죠. 여보, 우리 서윤이가 드디어 사람을 보는 진짜 눈을 가졌구려. 하지만 우리 부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현우와 조영자의 몰락을 지켜보며 나는 문득 이 전쟁이 나에게 남긴 진짜 질문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산 명예는 모래성과 같고 오만으로 쌓은 급은 소금 한 줌에 녹아내린다는 진실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말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나는 서윤희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호텔 식당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즐겨 먹던 그곳으로 가자고 말이죠.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드는 저녁입니다. 회장실의 화려한 야경도 좋지만 저는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면 지하 주차장. 한 구석 먼지 쌓인 커버에 덮여있는 그 낡은 1톤 트럭을 찾습니다. 누군가는 똥차라며 소금을 뿌렸고 누군가는 인생의 오점이라며 폐차를 권했던 이 차. 하지만 저에게 이 운전대는 사별한 아내의 온기가 남아있는 소중한 유산이자 JDK 그룹을 잇게 한 심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트럭의 조수석에 가장 귀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쏠게요. 그때 그 시장 골목 국밥집 어때요? 아빠가 엄마랑 처음 데이트했던 거죠. 허허, 우리 본부장님이 국밥을 산다?
그래, 가자꾸나. 이 차가 조금 덜덜거려도 승차감은 세계 최고란다. 엔진을 걸자 웅장한 세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이 진동은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던 그 시절의 초심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주는 박동 소리와도 같습니다. 아빠, 이 국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있어서 더욱 맛있을 게다. 밤늦게 돌아온 거실. 저는 한편에 조용히 걸어둔 그 낡은 체크 난방을 꺼내듭니다. 박 검사가 던졌던 소금 알갱이들은 비서실 직원들이 깨끗이 세탁해 두었지만 저는 가끔 환각처럼 그 하얀 소금이 어깨 위에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손끝으로 거친 난방의 질감을 느껴봅니다. 세상은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하죠. 어떤 차를 타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지갑에 든 카드의 색깔이 무엇인지로 사람의 급을 매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제 얼굴에 쏟아진 소금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급은 지갑의 두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깊이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하며 무심코 뿌린 그 소금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쓰디쓰게 저리는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박 검사와 조영자는 자신들이 뿌린 오만이라는 소금에 절여져 평생을 비참한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마음의 소금을 뿌리고 계신가요? 혹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낡은 난방 같은 겉모습 때문에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 딸 서윤이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JDK 그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야 비로소 먼저 간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만약 저 장 회장이었다면 그 오만한 사위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남기셨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사이다 같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 줄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많은 회장님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